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아침 6시 17분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된 아파트 백이동 507호. 그곳에서 4명의 가족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최초 신고는 6시 23분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집주인 김도연 씨, 이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은 끊어졌습니다. 가족이 모두 죽어 있어요.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6시 35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도연 씨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한지은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는 피가 널리 퍼져 있었고 식탁이자 2개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13살 딸 김서연 양과 9살 아들 김민중 군이 각자의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첫 번째 경찰관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년 경력에도 그런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은 기이했습니다. 안방에서 시작된 핏자국은 복도를 따라 거실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피를 묻힌 채로 집안을 돌아다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베란다 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틀이나 잠금 장치에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순찰일지를 확인한 결과 새벽 시간대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도착하여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조사했지만 외부 침입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품도 그대로였습니다.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150만 원과 귀금속들은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이 집 안에 있었고 아마도 이 가족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3명은 이미 죽었고 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11월 23일 일요일, 가족의 하루는 여느 주말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아파트 단지 내 슈퍼마켓 CCTV에는 한지은 씨와 딸 서연 양이 장을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사람은 일주일치 식료품을 구입했고 서연 양은 좋아하는 과자를 골라 담았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한테 뭔가를 조르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는 웃으면서 하나만 고르라고 했죠.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10시 15분, 도연 씨는 아들 민준 군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민준 군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도연 씨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놀이터에 있던 주민 박모 씨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민준이가 자전거 타는 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민준이한테 천천히 타라고 주의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좋은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인 12시 30분경 가족 넷은 모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층 주민은 김 씨네 집에서 나는 음식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던 것 같아요. 지은 씨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오후 14시 도연 씨는 혼자 외출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에는 그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확인된 바로는 그는 회사에 들러 월요일 회의 자료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경비 일지에도 14시 42분 입실, 17시 23분 퇴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은 씨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15시경 윗집 주민은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양이 피아노 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시 30분경에는 지은 씨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거두는 모습이 맞은편 아파트 주민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저녁 18시 도연 씨가 귀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는 그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맥주네 캔과 안주거리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웃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에 김 씨네 집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TV 소리만 간간히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19시 15분, 도연 씨는 다시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 약속이 생겼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진행된 자리에는 6명이 참석했고, 도연 씨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동석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거래처 쪽에서 자꾸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마신 것 같았어요. 도연 씨는 원래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리는 23시경에 끝났습니다. 도연 씨는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23시 47분 자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손님이 꽤 취해 있었어요. 주소도 겨우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내리실 때도 비틀거리셨어요. 23시 50분경 옆집 주민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부부의 짧은 대화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은 씨가 애들 자니까 조용히 들어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도연 씨가 뭐라고 답변했는데 정확히는 안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뒤 이 평범했던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이 평화로운 일요일을 피로 물든 월요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6시간 동안 507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3시 47분부터 다음날 6시 17분까지 정확히 6시간 3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507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주변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23시 50분경 도연 씨가 귀가한 직후의 상황은 앞서 확인한 대로였습니다. 그 이후 약 1시간 동안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새벽 1시경 위층 주민 최모 씨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뜨린 것 같았는데 한 번뿐이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깨어있던 이유는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어서였어요. 1시 30분경 아래층 주민은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천장에서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10분 정도 계속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2시에서 3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특별한 증언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가장 먼저 사망한 사람은 막내 민준군이었습니다. 시신 상태와 체온, 경직 정도를 근거로 사망 시각은 새벽 시간대로 추정되었습니다. 민준군의 몸에서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이 여러 곳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칼에 의한 상처 외에도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도구에 의한 특이한 형태의 자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법의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갈래 끝을 가진 식기류로 추정됩니다. 포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민준군의 방에서는 저항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잠든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서연양이었습니다. 서연양의 상처 패턴도 동생과 유사했습니다. 칼과 함께 4갈래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군과 달리 서연양의 방에서는 약간의 저항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가 쓰러져 있었고 이불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양의 손톱 밑에서는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것은 어머니 한지은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서연양과 지은 씨 사이에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3시 40분경 옆집 주민 김모 씨는 낮은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크지 않았고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다시 잠들었어요.
마지막 희생자는 한지은 씨였습니다. 지은 씨는 거실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주변 상황은 앞선 두 희생자와는 달랐습니다. 넘어진 의자, 흩어진 신문지, 깨진 머그컵. 거실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의 상처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희생자들과 달리 지은 씨의 몸에는 포크로 추정되는 도구에 의한 상처가 없었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칼에 의한 자상만 있었습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그녀의 왼쪽 손목과 가슴 부위의 상처가 얕고 불규칙한 깊이로 여러 번 겹쳐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의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저하며 여러 번 시도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망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치명상은 복부에 깊은 자상이었는데 이것은 각도상 타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연 씨는 이 시간 동안 계속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6시 15분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피를 발견하고 가족들의 시신을 확인했다는 것이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11월 24일 오전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도연 씨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어젯밤 집에 들어간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바닥에 그대로 누웠어요. 아내는 거실에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TV 소리가 들렸거든요. 도연 씨의 진술은 일관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도연 씨의 옷에서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정장 상의와 하의, 그리고 와이셔츠까지 모두 깨끗했습니다. 세탁기와 욕실 배수구까지 조사했지만 혈흔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둘째, 도연 씨의 몸에는 상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연양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이 지은 씨의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약 도연 씨가 범인이라면 그의 몸에도 저항에 의한 상처가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전 8시 10분에 체열한 결과는 0.12%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1월 25일 두 번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도연 씨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아내가 그것 때문에 서운해했습니다. 특히 민준이와 외에 제가 못 간 이후로 사이가 좀 서먹했어요. 하지만 그게 이런 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도연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여 분석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이상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 사진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성장 동영상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즐겨찾기에는 가족 여행 관련 사이트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회사 동료들은 하나같이 그를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도연 씨는 회식 때도 항상 일찍 가려고 했어요. 아이들 저녁 먹이러 가야 한다면서요. 그날은 거래처 부장이 계속 붙잡아서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있었던 겁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도연 씨의 무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황상 그 외에 다른 용의자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주목한 것은 흉기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부엌 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길이 20cm의 일반적인 식칼로 김 씨 가족이 평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칼날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고 DNA 검사 결과 3명의 희생자 모두의 혈액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크였습니다. 민준 군과 서연양의 몸에서 발견된 네갈래 도구에 의한 자상은 분명했지만 정작 그 포크는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싱크대, 수저통, 건조대, 쓰레기통, 심지어 하수구까지 확인했지만
혈흔이 묻은 포크는 없었습니다. 11월 27일 수사팀은 김 씨 집의 식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수저 서랍에는 포크 세트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전했지만 다른 세트는 포크 하나가 없었습니다. 지은 씨의 친구 이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포크 세트는 지은이가 결혼할 때 선물로 준 거예요. 독일제 고급 식기였죠. 평소에는 잘 안 쓰고 손님 올 때만 꺼내 쓴다고 들었어요. 수사팀은 아파트 주변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습니다. 옥상, 지하실, 쓰레기 집화장, 배수로, 화단 등 가능한 모든 구역을 반복 수색했지만 포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인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에서도 사건 당일 새벽 수상한 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포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 의문은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11월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처 패턴을 정밀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처 패턴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포크라는 비일상적 도구의 선택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12월 3일 심리분석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현장 사진과 상처 패턴을 분석한 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포크를 사용한 것, 그리고 그것만을 숨긴 것은 매우 특이한 행동입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베란다, 화단, 하수구, 심지어 벽면 틈새까지 조사했지만 포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 포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지은 씨의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에게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항상 아이들 자랑을 했고 서연이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았을 때는 너무 기뻐했죠. 민준이가 그린 그림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보여주곤 했어요. 라고 지은 씨의 동료들은 증언했습니다. 12월 7일 지은 씨가 다니던 헬스클럽 관계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러 오셨어요. 밝고 긍정적인 분이었습니다. 가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주부들은 다들 그렇잖아요. 지은 씨의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죠. 서연이 학원비가 비싸다고 자기 옷도 안 사 입었어요. 그런 지은이가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수사팀은 지은 씨의 의료 기록을 조회했지만 특별한 정신과 진료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1년간 병원을 방문한 기록은 감기와 가벼운 장염 치료뿐이었습니다. 12월 10일 지은 씨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분석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 학원 일정, 장보기 메모,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사건 전날인 11월 22일 지은 씨는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서연이 피아노 학원 발표회야. 긴장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떡볶이 해주려고. 우리 딸 잘하겠지? 이것이 지은 씨가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다정한 엄마가 하루 만에 가족을 해치는 괴물로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12월 15일 예상치 못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 3층에 사는 초등학생 박진우 군이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고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부모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요. 우리 집 화장실 창문으로 밖을 봤는데 5층 베란다에 사람이 있었어요. 베란다에 있던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잘은 안 보였는데 뭔가를 들고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증언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누군가가 새벽 시간에 베란다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진우 군의 증언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베란다와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월 17일 수사팀 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한지은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연양의 손톱 밑에서 나온 피부 조직, 혈흔의 패턴, 모든 것이 그녀가 범인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수사관은 반박했습니다. 동기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던 평범한 주부가 갑자기 가족을 살해한다? 그것도 포크까지 사용해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정말 아무것도 못 들었을까요? 또 다른 수사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가족이 살해당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게 가능할까요? 12월 20일 최종 수사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리적 증거상 한지은 씨가 아이들을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칼은 그녀가 사용한 것이 확실하며 서연양과의 접촉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동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크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포크를 사용했는지, 왜 그것만 사라졌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만약 지은 씨가 정말 범인이라면 굳이 포크를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연 씨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반박할 물리적 증거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수사팀 내에서도 의견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 수사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3의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2004년 1월 15일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지은 씨가 자녀들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명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물리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생존자 김도연 씨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합니다. 발표가 있은 후 도연 씨는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엇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평범했던 주부가 갑자기 가족을 살해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정말 남편은 아무것도 못 들었을까? 포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인물이 있는 건 아닐까? 2004년 3월 도연 씨는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507호는 오랫동안 빈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낙인 때문에 2년 가까이 공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005년 여름 집주인은 시세의 절반 가격에 집을 처분했습니다. 2006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제작진은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지은 씨가 평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가능한가? 겉으로 드러나는 정신적 문제나 우울증의 징후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둘째, 도연 씨가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까?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가족이 살해당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셋째, 포크는 왜 사라졌을까? 지은 씨가 범인이라면 굳이 포크만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가져간 것은 아닐까요? 넷째, 제3의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종결되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10년 한 기자가 도연 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경북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도연 씨의 마지막 공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지은 씨의 범행으로 결론났지만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완벽한 진실을 알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리적 증거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지만 상식과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사라진 포크는 이 사건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새벽 507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한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라진 포크처럼 진실의 한 조각도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도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혹은 정말로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3의 누군가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답 없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한 깨달음. 가장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